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현장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엄익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경은입니다. 유튜브로 우리 들어가시죠. 네, 저는 유튜브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반응과 또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밤에 잠 잘 오시나요? 잠 잘 안 오시죠? 어느덧 2월 중순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곧 3월이 시작이 됩니다. 3월 하면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바로 개학입니다. 맞습니다. 이 시기 선생님들 저는 요즘에 군대의 꿈을 꿉니다. 다시 입대하는 그런 군대의 꿈도 꾸는데 역시 반 배정이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명렬표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저희 학교는 오늘 줬는데 받으면서 일단은 그 아이가 우리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딱 보고 뒷조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제발 올해는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들을 많이 보죠. 네, 특히 작년에 이른바 금쪽이라고 불리는 학생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개학이 주는 설렘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반에 또 그 아이가 같은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실에 있는 건 아닌지라는 그 막막함 저희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그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신간 우리 반 금쪽이 지도 솔루션. 네. 앞에도 보시면 오늘 바로 꺼내 쓰는 8가지 상황별 치트키. 네.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론을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9분의 저자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울고 웃으며 찾아낸 개학 첫날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생존 지침서에 가깝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를 통해서 쿵쿵이, 한무기, 이탈이 등 8가지 유형의 아이들을 미리 만나보고 그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여는 마스터키를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은쌤 혹시 유튜브로 참여한 선생님들의 반응 혹시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놀랍게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네. 기윤실 강서 모임도 응원합니다. 이칸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바로바로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열심히 또 참여하시다 보면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면 위기지만 함께 나누면 솔루션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새학기 준비에 가장 든든한 백신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신간 우리 반 금쪽이 지도 솔루션이 집필되게 된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좋은교사 위기학생 연구의 마음친구인데요. 이 마음친구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막 때려가지고 애들이 싸우는 애. 그 얘기 쓴 거예요. 실제 교실의 이야기고요. 한 5년간 우리가 쫓아다니는 이야기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제 책을 써가지고 요 얇지만 이 책을 만들어낸 건데. G가 A는 그 선행 사건, 그리고 B는 그 포켓몬 가져온 행동. 그 행동 전에 아이가 뭐 한 어떤 징조 같은 게 이제 일종의 선행 사건이면 행동이 있고.
사실은 별이 한 아이의 문제 행동을 잡으면 학급 전체에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비해 우리 반 약속을 잘 지켜서 말과 행동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학생이 별이를 지목을 하더라고요. 이 행동전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아이도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같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와 교사도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행동전 프로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장이지만 이 교장이 이런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학교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2026년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어줄 구원투수 저자님들을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자가 많죠. 그래서 간단히 한 문장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형, MBTI P형 순두부 교사 엄익환이라고 합니다. 열정 가득 최경입니다. 네. 평화 애니어그램 9번 교사 우화영입니다. 항상 배우고 있는 교육생 김태윤입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은 학생부장 김영식입니다. 네, 제이가 되고 싶은 P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장양선입니다. 네, 저는 대문자 I형 어쩌다 10년차 생활부장 문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육 J형 김정태입니다. 자, 이 자리에는 못 오셨지만 줌으로 참여하시는 김미라 선생님도 계십니다. 예, 김미라 선생님 한번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줌으로 참여 중인 교사 김미라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선생님들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오늘 오시기까지 혹시 선생님들 마음속에 떠올랐던 아이의 문제 행동이 뭐였나요? 예,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힘들게 했던 문제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작년 한 해 나를 힘들게 했던 금쪽이의 문제 행동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행동은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산만하다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잡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이 문제 행동 때문에 작년에 힘들었다.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홍익기 선생님.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안 그럼 나중에도 서로 하겠다 기회가 없을 거야. 저희 반에는 분노 조절 장애 아이가 있었고요. 네, 장애는 2번 맞았고요. 네, 뭐 욕 듣는 거는 부직이신데 그 전에 선생님은 이제 병가 내셨고, 네, 저는 다른 일로 병가를 냈는데 하여튼 병가 다녀오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마 제가 병가 갔다는 걸 잘못 이해하셔서. 약을 다시 잘 복용했지 않을까.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서. 네, 그래서
병가 갔다 온 것은 잘 지냈는데 하여튼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그 애가 가는 학년은 다 항상 걔가 올라간 학년마다 다 비어 있었는데 네, 지금 6학년이 됐는데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나는 이 문제 행동 때문에 힘들었다. 예,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네, 혹시 경은 쌤 혹시 예.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1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라서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작은 아이는 막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근데 계속 반복이 돼서 좀 힘들었어요. 네, 그런 문제 행동들이 있었군요. 네, 경은 쌤 혹시 유튜브에 또 남겨주신 반응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레고랜드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다른 학생들에게 같이 하도록 주도합니다. 라는 의견도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6442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펴지 않아요. 물론 수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교실에는 엄청난 문제 행동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친구는 교실 속 위기 학생을 긍정적 행동 지원 PBS라고 하죠. PBS라는 방법으로 중재를 해왔습니다. 저자들에게 사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선생님께 PBS는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PPT로 답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에게 PBS란에서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혹시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주식 투자. 예, 요즘에 또 주식이 자, 우리 주식 투자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신 분 누구시죠? 네. 근육 선생님. 네. 주식 투자하면 처음에 다 대박 날 걸 생각하면서 한 방에 크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PBS는 그런 일이 없다. 한 걸음씩 한 푼 두 푼씩 이렇게 쌓아야 그게 시간이 되어야 어느 순간 변화가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이 주식 투자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러면은 단타가 아니라 장기 투자. 그렇죠. 장투로. 네, 장투다. 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단어 궁금하신 거 있나요? 메비우스의 띠 누가 써주셨죠? 제가요. 줌의 김미라 선생님. 왜 메비우스의 띠인가요? 네, 그 PBS 하다 보면 애들을 아침에 체크인을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체크아웃을 하고 부모님께 확인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에게 돌아오고 계속 서로 긍정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오고 가고 이런 과정이 저에게는 메비우스 띠 같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은 골라주시죠. 나의 아저씨. 누가 썼나요? 제가 썼습니다. 나의 아저씨. 인생 드라마였죠. 2번 받고 이번 개학하기 전에 한 번 더 볼 생각인데요. 나의 아저씨에 보면은 그 아이유 이지안인가요? 이지안이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때 막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법으로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러지만 바뀌지 않죠. 그러나 이지안을 바꾼 것은 우리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문동훈 맞나요? 문동훈 부장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동훈 부장이 그 이지안의 환경을 박동훈이요? 여기 또 찐팬이 계셔가지고 그 환경을 바꿔주고 할머니를 이렇게 요양원에 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면서 또 이지안의 좋은 점을 봐주면서 이지안은 처음 받아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PBS를 하시면 선생님들 모두 나의 아저씨의 그 이성균처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PBS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용어들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책의 1장에서 PBS를 알기 쉽게 글로 써주신 PBS 요정 누구시죠? 김영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PBS에서 알아야 할 용어를
5분 안에 5분 안에 한번 설명해 주실 거고요. 끝난 뒤에는 퀴즈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퀴즈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퀴즈도 있습니다. 커피 쿠폰 퀴즈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벼락치기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BS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PBS라고 하는 개념은요.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해서 문제 행동 예방 그리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문제 행동에 대한 어떤 긍정적 접근법, 그게 긍정적 행동 지원이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기의 학업 또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끼치거나 또래들 혹은 교사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물리적이나 심리적인 상처를 안기는 행동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행동의 심각성은 얼마나 오랜 기간 발생했는가 기간과 얼마나 강도 높게 영향을 미치는가의 그 강도에 따라서 그 심각성을 결정합니다. 네. 그리고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나는데요. 이거는 중재하고자 하는 문제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정의하는 겁니다. 행동을 명료하게 정의 내려야 관찰도 할 수 있고 중재 효과도 검증할 수 있고 학부모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1시간 동안에 수업방해 행동 몇 회 있는지 세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수업방해 행동이 있어서. 그렇지만 수업시간 몇 번 돌아다니는지 이건 세기가 쉽거든요. 또 얼마나 늘고 얼마나 감소하는지 측정하기도 쉽고 또 학부모들과 소통할 때도 어머니 영식이가 수업을 너무 방해해요 이러면 학부모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래요. 그런데 어머니 영식이가 수업 시간에 옆 친구와 오늘 수업과 관련된 말을 4번 정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표현해주면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PBS에서는 중재를 3단계로 하는데요. 1단계는 보편적 중재 단계입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또는 학교에서 기대하는 어떤 행동 요령들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80% 정도의 아이들은 그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어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전략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15%에서 20% 정도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 기대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 표적 집단으로 정해서 그 학생들을 별도로 소그룹으로 이제 중재하는 것을 표적 집단 중재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급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지도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한 5% 정도의 아이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개별 중재.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중재의 강도는 좀 더 강해지고 중재의 범위는 또 보편적 중재로 갈수록 더 넓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PBS에서 목표 행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중재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행동,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 행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시 자꾸 돌아다니는 아이를 대상으로 수업 시간에 교실에 40분 동안 있기, 이 우리 목표 행동을 정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도 절차들을 고민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 목표 행동 제시되어 있고요. 또 활동 과제 10% 해결하기, 이것도 목표 행동으로 이렇게 제시돼서 중재가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BS에서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선행 사건은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극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혼나고 온 뒤에 학교에서 누구랑 싸웠다 그러면 싸운 거에 선행 사건이 뭐냐면 가정에서 혼난 일이 되는 거죠. 또 수학 시간에 문제 풀기를 시켰더니 엎드려 잤다 그러면 엎드려 자는 거에 선행 사건이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시킨 겁니다. 네, 그다음에 후속 결과라고 하는 거는 특정 행동 직후에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행동의 빈도를 강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어떤 그 결과에 해당되는 게 바로 후속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서 물건을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가 있을 때 보통은 어머니는 그만 일어나라고 해서 물건을 사주죠. 물건을 사주는 게 바로 후속 결과입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바로 그 떼쓰는 행동을 더 강화시키는 걸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속 결과를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또 행동 중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PBS에서 또 ABC 기록법이라는 게 책에서 자꾸 보이는데요. 어떤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 선행 사건 그리고 문제 행동 후속 결과 이 3가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가는 거를 ABC 기록이라고 하고 그걸 보다 보면 그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가 맥락들이 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체 행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문제 행동을 우리가 바꾸고 싶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행동 대체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더 적절한 새로운 행동들을 정해서 그 아이에게 그 행동을 줄이거나 또는 어떤 증가시키는 그런 바람직한 행동을 우리는 대체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능 평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문제 행동에는 그 학생의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할까? 동기가 뭘까? 그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걸 평가하는 거를 기능 평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획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관심을 얻고자 하는 기능 또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물건을 얻고 싶을 때 그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또 회피의 기능이 있고요. 또 감각 추구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쓰는 검사법이 동기사정 척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기능을 평가하는 간접적인 행동 기능 평가 도구인데요. 16개 문항이 있고 그걸 갖다 하다 보면 어떤 기능이 이 학생 이 문제 행동의 어떤 그 이유겠구나를 갖다가 볼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세바 검사가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아세바 검사는 전 연령대 행동 문제를 평가하는 구조화된 평가 체계인데요. 이걸 통해서 유아부터 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때까지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행동들을 평가하고 이걸 검사해 보면 아이의 사회 능력이라든가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까지 강점까지 폭넓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아세바 검사입니다. 우리 학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소년에게 시키는 검사 ISR이 있고요. 또 교사 보고식이 있고 부모 보고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행동은 이제 교사가 보고해서 검사하는 게 좀 더 객관적이고요.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보고 검사하는 게 좀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세바 검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ICO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체크인과 체크아웃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정 시간에 네,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게 하는 예방 전략으로서 처음에 등교할 때 목표 행동 뭐였지 점검해 주는 게 체크인, 그다음에 집에 갈 때 오늘 잘했는지 체크해 주는 게 체크아웃.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바로 CICO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자, 퀴즈 선물이 퀴즈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먼저 현장 분들에게 있는 퀴즈입니다. 네, 중재하고자 하는 문제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정의하는 거. 네. 네, 1. 회복적 정의, 2. 뒤틀린 정의, 3. 조작적 정의. 맨 먼저 손 드신 우리 조작적 정의. 정답입니다. 네,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긴장하시고 남겨주세요. 네, 댓글로 해서 답을 빨리 쓰신 세 분에게 역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요. 요거는 보시는 분마다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우리 댓글에 가장 먼저 들어오신 세 분을 우리가 골라서 개인정보 확인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 등교 시에 목표 행동을 확인하고 하교 시에 목표 행동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활동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객관식입니다. 어려워요. 1번 BTS, 2번 CICO, 3번 투어스, 4번 디스코. 자, 네, 뭘까요? 자, 빨리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맞나요? 경훈쌤 혹시 세 분 한번 발표해 주시죠. 네, 10초. 네. 벌써 들어왔나요? 벌써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답 공개할까요? 정답 공개할까요? 자, 정답 먼저. 아니요, 아직 지금 그럼 세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 분이. 세 분 네, 읽어드릴게요. 네네. 네,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셨던 6442번님. 네. 2번이라고 하셨고요. 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528님도 2번. 네. 그다음에 시내버스 스탑님도 2번인데요. 네. 세 분. 자, 세 네. 분 2번을 다 네, 찍으셨는데. 2번을 써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네, CICO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PBS 요정의 PBS 개념 따라잡기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숨이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쏙쏙 들어오는 명강이었습니다. 이 책 1장에 보시면은 영식쌤이 쓰신 그 PBS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간 우리 반 금쪽이 지도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책에는 8가지의 문제 행동이 나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금쪽이를 소개해 주실 우리 근육요정 누구죠?
근육요정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책을 기획하고 편집을 주관하신 김정태 선생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책에 8가지 유형의 금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퀴즈 같지만 퀴즈 형식으로 우리 책에 나오는 8 유형의 금쪽이들을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한무기부터 해서 무심이, 이탈이, 고집이, 삐딱이, 그다음에 막말이, 관심이, 쿵쿵이 이렇게 8명의 아이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이제 분류를 하는데 크게 그 한무기라든지 무심이 같은 경우에는 주의 산만, 무기력 범주 안에 있는 내재화의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로 저희가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탈이, 고집이, 삐딱이, 그 다음에 막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외현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쿵쿵이, 관심이 같은 아이들은 이제 외현화 문제인데 훨씬 더 좀 더 위험도가 높은 파괴, 공격 행동을 하는 부류로 이 아이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8명의 아이들이 모든 금쪽이들을 다 아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대체로 저희는 이제 크게 내적으로 좀 문제가 골마가고 있는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이와 외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어떤 문제들을 아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외현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로 그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오는 교재 제일 챕터의 첫 부분에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요 아이인데요. 네, 자고 있는 아이. 어떤 아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무심입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무심이 이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저기 보면 네, 공룡하고 지금 교실 바깥을 나갑니다. 네, 저 아이 이름은 이탈입니다. 네. 자, 다음. 자, 쟤는 계속 자기를 봐달라고 손 들고 말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네. 근데 저 아이가 폭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아이는 내재화 문제가 외현화까지 표출되는 상당히 이제 수위가 높은 아이인 거죠. 네. 자, 요 아이 수업 시간에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다가 안 들어주면 울고 떼쓰는 네, 이 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고집이.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맞춰보겠습니다. 네, 저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말로서 많이 그죠? 말로서 교실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선생님을 끓는 그런 아이. 네, 막말입니다. 우리 책에는 이 아이가 고3입니다. 네, 네, 요 아이입니다. 네, 자, 그다음 이 아이 한번 보시면. 아침 등교 시간부터 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맞습니다. 한묵입니다. 네, 네, 이제 2명이 남았는데요. 네, 한묵이 말이 없어서 우리 초등 저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 많이 만납니다. 네, 자, 이 아이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네,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반항적이고요. 자,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삐딱이. 예. 삐딱선 타는. 네. 그리고 검사를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ADHD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그런 성향들도 많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화장실에 자주 가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고 네, 3번이 중요하네요. 친구들에게 막 머리나 팔을 막 때리는 아이. 예, 맞습니다. 쿵쿵입니다. 이렇게 8명의 아이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고요. 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거 내가 만났던 앤데라고 그런 경험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아이들을 통해 앞으로 내가 만날 아이들 내가 또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라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실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 행동이 많죠. 8가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100이면 100가지의 문제가 다 다를 텐데요. 하지만 이 책에서 8명의 아이들이 변화된 그런 지도 사례를 보시면 요런 프로세스구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의 금쪽이에게 적용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PBS에 관한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받은 질문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현장에 오신 선생님들 질문도 즉석으로 받도록 할 거고요.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사전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우하영 선생님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신체적 공격이나 욕설을 하는 학생을 마주하면 교사도 사람인지라 당황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PBS를 적용하는 첫 번째 골든타임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네, 신체적 공격이나 욕설 어떻게 골든타임에 대처해야 되는지 혹시 저자님 중에 한 분 답해 주시죠. 사실 친구들을 때리는 행동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 물론 교사가 교실에 늘 상주하면서 그 친구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관찰하는 첫 번째 목적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때리는 아이나 그리고 공격을 당하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이제 그 아이의 행동을 관찰을 하면 그 친구의 동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ABC를 바탕으로 선행 사건이 무엇인가, 그 친구가 어떤 상황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가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게 되면 그 친구의 동기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심이 목적이라면 친구들과 이제 회의를 해서 먼저 작전 회의죠. 그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왜 우리를 때리는 걸까라고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놀랍게도 어린이들이 정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가 함께 놀아주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회의 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없는 아이나 잠만 자는 아이는 지도하기가 더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저자님만의 비밀 열쇠가 있다면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내재화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답해 주실 분 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아까 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친구는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밥을 먹고 둘만 걸어 다니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봐주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요. 또 이 친구는 또 관심 있어하는 영상물이 따로 있어서 너가 이거 잘하면 선생님이 이 시간에 이거 보여줄 거야 하고 약속하기도 해서 천천히 이제 마음을 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내재화의 문제를 다루셨던 분 중에 김미라 선생님 지금 줌에 계신데요. 김미라 선생님은 내재화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셨는지, 아이의 마음문을 어떻게 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PBS가 단순한 행동주의 접근이기보다는 그 바탕에 심리적인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무기력이나 함묵, 등교 거부 같은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이라는 정서적 측면과 깊이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기질 면에서 내향형인지 뭐 우울질이 강한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환경에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지를 보면서 편안한 정서가 흐르는 보편적 중재를 정말 밑바탕에 깔았던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서 PBS를 접목을 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같이 알아가면서 이게 단순히 행동중재가 채식과 당근 뭐 요게 아니라 아이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세 번째 질문 우리 문수정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교실 밖으로 나가는 아이나 사사건건 따지는 아이들은 수업의 흐름을 끊기 마련입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이들을 지도하는 공존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네,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보면 이렇게 손을 계속 들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아이들을 그 아이와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욕구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종이에다 적어서 공책에 적은 다음에 수업 후에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라. 이렇게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힌트를 주신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어선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들 많이 하시는 건데 하나, 둘, 셋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일 때 너 어떻게 한다, 둘 할 때 어떻게 한다, 셋 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아이의 행동을 사전에 이렇게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얘기하시면. 네, 저도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실 이탈을 하는 아이나 또는 수업의 흐름을 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수업권 보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가장 비중을 두고 좀 지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갑자기 교실을 나가거나 수업을 갑자기 끊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그 사안이 마주했을 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PBS 요정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행사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 가정의 원인이 가장 큰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가정에서는 이제 지도받고 있는지 또 학교에 왔을 때 그 전 학년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다 입수하시고 그다음에 학급 아이들과 함께 이 친구가 나갔을 때 누가 찾으러 갈 것인지, 화장실은 누가 찾으러 갈 것인지, 또는 선생님이 찾으러 갔을 때 너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뭐 서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사전에 미리 선행사건 조정으로 해놓는 것이 그 아이의 안전이나 또는 다른 아이의 수업권 보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사전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쌤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시죠. 특정 상황에 고집을 피우거나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하는 아이들은 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바쁜 학교 일과 속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미니 솔루션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네, 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미니 솔루션을 물어보셨습니다. 네, 정태쌤. 네, 이 아이가 그 고집을 부리고 수업을 방해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되면은 이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꼭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얘가 지금 저렇게 발작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수업을 방해하고 이러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 시간을 방과 후에 확실하게 고정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학교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업무를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학교에서 항상 어떤 걸 제출한다 할 때 꼴찌인 거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제일 원로 교사급의 교장 교감 다음인데 항상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내려놓고 왜냐하면 계속 봐야 되니까. 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특히 사고 치는 장면은 수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도 많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이 어떤 맥락에서 얘가 이 학생이 이런 문제와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캐내는 것, 요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경 선생님. 이제 이 금쪽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관심을 이제 문제 행동으로서 이제 표출하는 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사실 많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교사가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걔가 미끼를 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고 같이 이제 섞이면서 악순환이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그때는 그 문제 행동으로서 말하는 걸 선생님은 이제 한눈을 감아버리는 이제 계획된 무시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무시는 그야말로 네가 어떤 걸 말해도 난 널 무시할 거야. 인간적인 무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계획된 무시 전략을 기본으로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애가 적절한 행동이 딱 눈에 보였을 때 찰나적으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너 잘하고 있네, 기다리고 있었네,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칭찬을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칭찬으로 관심 받게끔 그 순간을 선생님이 이제 포착해서 칭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무시 전략을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찰과 또 계획된 무시와 또 칭찬, 네, 이렇게 기억하면서 저희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구글 설문으로 또 받은 질문을 먼저 소개하고 현장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김동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계신가요? 김동희 선생님? 안 계시죠? 네. 행동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문제 행동의 정책이나 학부모 소통의 문제, 또 효과적인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정체되는 순간 또 학부모랑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또 효과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수정 쌤? 네. 사실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PBS가 굉장히 효과적이고 와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동의에 참여시키는 거. 그러니까 동의해 주세요. 이거 같이 해봐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거예요. 저희 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머니께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선생님 지금 저희 아이 문제 행동을 꼬치꼬치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찝어내듯이 문제 행동을 막 이렇게 선생님이 나무라듯이 할 줄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과 같이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거는 또 동의하셔가지고 아버님하고 저랑 같이 했거든요. 네, 이제 어쨌거나 이제 동의가 거의 99%인 것 같습니다. 동의만 되면 일단 되면 물 흐르듯이 쭉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학기가 지나고 나서 아이가 좀 좋아지니까 어머니도 2학기 때부터는 또 협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동의하시는데 조금 에너지를 3월에는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PBS 이제 적용하다 보면 3월, 4월, 5월 지나다 보면 행동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김동희 선생님 말씀처럼 정책이 올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통하는 때가 있죠. 예, 있어요. 그럴 경우에 방금 전에 말한 이 친구도 그랬거든요. 거의 문제 행동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까 김정태 선생님 말씀처럼 다른 일을 내려놓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그 아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제일 낫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같이 손잡고 텃밭 다니면서 잡초도 뽑고 뭐 열매도 따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결국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가정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구나. 알게 됨으로써 이제 보상을 뭘 줘야겠다. 또 학급에서 어떻게 적용해봐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냥 떠오르지 않아요. 아이랑 같이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다 이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체기를 잘 이겨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보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의욕이 앞서셔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막 좋은 걸 막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점점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포만이 와가지고 아이가 더 큰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거를 조금 정기적으로 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간헐적으로 띄엄띄엄 주시다가 결국은 뭐 스티커 주고 젤리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소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가면서 선생님은 네가 젤리나 스티커 준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점점 그 횟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이랑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정하는 거고 교사 스스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어떤 구글 설문지로 질문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연 선생님 혹시 자리에 오셨나요? 네, 장혜연 선생님이 남겨주신 건데 사례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친구와 다툼이 많은데 주변 친구들이 해당 학생을 자극하는 행동을 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요. 행동이 크고 말이 거칠고 집중 시간이 짧은 그런 아이입니다. 좀 그려지시나요? 예, 저희 주변에도 있죠. 네, 그런 학생이 있을 때 뭔가 대화도 쉽지 않고 또 주변 친구들도 다툼을 많이 하는 그런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책에 막말이랑 비슷한 유형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막말이를 다루는 내용을 보시면 그 좋은 교사 운동에서 했던 그 공감 친구 캠페인과 같은 그런 언어 생활 개선 프로그램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 중에 한 분이 하셨겠죠? 네.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들의 언어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랑 교사죠. 교사가 아이들의 언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제어한다는 것이 아이들의 목소리 크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실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김영식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보편적인 중재. 금쪽이 한 명만을 상대하는 걸 개별적 중재라고 한다면 보편적 중재는 모든 아이들, 클래스에 있는 모든 아이들,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상대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 방법을 보편 중재라고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크기를 교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학기 초에 선생님과 약속하는 것. 우리 반은 90데시벨 이하로 80 이하로. 제가 이게 와치인데요. 아이들 목소리 90 이상 올라가면 주황색, 빨간색이 뜹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와상기로 가끔 보여줍니다. 오, 소리. 그러면 학생들하고 저랑 약속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조용히 해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 우리 지금 목소리가 커 낮추자 이런 훈련을 3월 달에 한 달 내내 시킵니다. 그러면 1년 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큰 목소리를 제어하는 것이 극단적인 다툼이나 몸싸움을 줄이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개별 중재보다도 저는 보편 중재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위에 그 토대 그 분위기 위에서 이제 그 아이를 상대하러 들어가야지. 이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 크기만 가지고 싸워서는 이게 너무 힘든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네.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그 트리거가 되는 어떤 요인들이 앞에 있는데 그 패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면 이제 간과하기가 쉽고 그 문제만 봉착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관찰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뭐가 있었느냐 그걸 보는 것과 맥락이 같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레카를 부를 수 있는 만한 어떤 단서를 찾기가 쉽기 때문에 또 이제 관찰, ABC 이런.
네. 유튜브 질문이 혹시 올라왔나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튜브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학부모님과의 그런 소통에 대한 질문이 두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512님께서는 문제행동 학생의 학부모님과의 관계 설정과 상담 기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618님께서도 최인양님께서도 한무기 유형인데 가정의 협조가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가정의 협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선생님들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도 관계 맺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 보호자님하고도 그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모두 상담 주간을 4월에 가져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상담 주간이 없는 학교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첫 단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도록 이제 학기 초에는 모든 학부모님과 전화 연락이라도 한 번은 하는 게 이제 저의 원칙인데 그때는 무조건 칭찬을 하는 거죠. 영식이가 너무 귀여워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자기 아이를 칭찬하는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부모지만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구나라는 이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단추를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을 드려서 그런데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부모님께서 저에 대한 이제 인식이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잘 풀렸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친구를 돕고 싶어 한다. 이 아이는 굉장히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도와봐요 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 책에 나온 PBS를 권했을 때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잘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단추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고등학교에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계속 10년 넘게 그런 전화를 계속 받으셨잖아요. 전화가 오면 저 누구 담임인데요. 그럼 일단은 죄송합니다라는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리 아이를 방어할 준비를 하는데 칭찬을 받으면 그런 적이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되는. 그래서 저도 저희 반에 어떤 애가 이제 좀 밖에 나가고 싶어서 보건실에 이제 누가 가는데 선생님 제가 다 갔다 올게요. 뭐 그래가지고 갔다 와 그랬는데 그걸 칭찬한 거죠. 누가 아팠는데 오늘 보건실에 같이 가줬어요. 뭐 이러면은 부모님이 좀 마음을 여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네, 또 한님이 올리신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금쪽이들이 초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중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자는 학생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화를 몇 번 시도했지만 변함이 없어서 포기하고 핸드폰만 쓰지 않으면 자도 그냥 두었는데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아주 괴로웠어요. 네, 제가 앉아있는 유일한 중등교사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와 또 개인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얘는 학교 수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차원의 접근, 그러니까 보편적 중재에서는 수업 시간에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수업 시간 잘 듣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문화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중재로는 분명히 학교에서 엎드려 자는 것에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밤에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할 겁니다. 유튜브나 쇼폼이나 이런 거에 중독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게임에 몰입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상황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정에서 이게 개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선행 사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도록 일단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이제 관심 가지고 상담하면서 꾸준히 이 학생을 지지하고 너도 네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다. 네 인생도 언젠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만날 때에 너의 인생이 달라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한테 너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관심 갖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뭔가 학교에서 자기를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 그래야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동기들이 생기고, 특히 중등 이상은 개인적인 동기가 없는 이상 외부의 어떤 단지 사탕만 가지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리 가르치고 있는데 계속 자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서 이제 이동 수업에 다 나갔는데 걔는 자고 있어서 그래서 깨워가지고 왜 자니? 다른 시간도 자니? 뭐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친구는 오전에는 잔대요. 자기는 오후에는 깨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금요일은 6교시에 들었는데 그때는 깨어 있을 수 있겠네. 또 이때요.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 또 자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걔가 그래도 뭐 나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삶의 계획을 갖고 있고 자기는 뭐 전문대 쪽 무슨 과를 갈 거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너 나랑 한번 PBS를 해보자. 그래서 너가 이걸 잘하면은 보상을 줄게. 그래서 그럼 한 20분만 깨어 있어 볼까? 그랬더니 그건 어렵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할래? 그래서 10분 그랬더니 막 그래 계속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동 수업인데 너 교과서 안 갖고 왔는데 교과서 다음 시간에 갖고 올래? 그것만 잘해도 선생님이 너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대요. 교과서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을 자는 시간이 점점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도 이게 자기한테 정말 영식쌤 말처럼 긍정적인 관심을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런 통찰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이제 학부모와의 협력에 대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몽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학년 학부모에게 ADHD 증상이 보이는데 검사를 의뢰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거나 회피하시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해 보이는 학생입니다. 네, 또 비슷한 질문으로 몽글님께서도 참고로 학기 초 정서행동 검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학부모 작성 시 방어나 회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소극적인 태도, 방어하고 회피하시는 태도에 대한 걱정들을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학생부장하면서 학부모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교사가 섣불하게 진단부터 하면 안 됩니다. 얘가 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ADHD인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꺼내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 도끼 자루를 학부모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도끼 자루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찰한 행동들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같은 패턴의 행동들이 반복되면 이제 부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묻는 거죠. 예. 그럴 때,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섣부르게 말씀드려, 저도 이제 계속 방어적으로 가는 거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서울시나 또 경기도 여기저기 시에 보면 그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센터라던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검사해 볼 수 있는 곳,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 준다거나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의 어떤 그 확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과 가면 단순히 병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상황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고 나서 우리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먼저 학부모들이 현실을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지금 저는 중학교에 있으니까 중학교 때 이 문제가
접근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고등학교면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계속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걸 위해 필요한 거 어떤 거 있는지, 막 학교가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해 보고 싶다. 그 포지션에서 부모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좀 정확하게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아이가 어릴수록 그걸 조금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그 마음을 먼저 좀 내려놓으시고 공감을 해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이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마음을 크게 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제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풀배터리 검사라고 하잖아요. 그 비용을 지원을 받아서 드릴게요. 혹시 검사 받을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바로 예약을 하셨어요. 근데 뭐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도, 그러니까 교사의 마음뿐만 아니고 제도적인 것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에 오신 선생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네, 같이 생각해 볼 저기 선생님 마이크 한번 전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동희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PBS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봤고 죄송하게도 다 읽고 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만 좀 읽기는 했는데 워낙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았었던 거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신간 나오기 전에 예약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받아본 거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올해 이제 2학년 부장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러면 아이들 전체적인 이제 생활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119 구급 응급 처치의 개념으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의 말씀들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PBS를 보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지속적 관찰,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뭐 조정하고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제는 3월 3일, 이번엔 3월 3일이잖아요. 계약 첫날 바로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학생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서도 욕설이나 폭력이 이게 아이들끼리의 상황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사실은 읽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초등하고 중등의 이 특성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조종래 담임의 경우는 이제 조종래 시간을 잠깐 보고 그다음에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의 경우는 뭐 일주일에 수업을 뭐 한 2번 정도밖에 못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서 지속적인 관찰하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면 교실에 애들이 아예 없거든요. 뭐 다 나가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거나 하고 그래서 이게 또 나름의 또 중등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등 특성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곤란하겠는데 하는 생각도 좀 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학생 중에서 정말 지금도 저는 이 학생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막 심장이 이렇게 좀 예,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개학 첫날 제가 중2 처음 이제 학교를 옮겨서 중학교 2학년 한 반 담임을 했고 그리고 첫날 조회를 이렇게 하러 딱 들어갔는데 얘는 엎드려 있었고요. 남학생이.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톡톡톡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벗어야 일단을 톡톡톡 이렇게 했는데 아예 그때부터 무반응이었었던 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에게 대거리하는 학생도 정말 힘들지만 이런 유형은 처음이었어서 개학 첫날 바로
정말 이 개무시를 당한 건 거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냐면 첫날인데 아이들이 다 보는 데서 그것도 담임 교사인데 이 고개를 들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정말 이렇게 무시를 당한 상황에서 그렇게 제가 첫 시간을 사실은 시작을 했었고 근데 이제 죄송한데 얘기가 좀 길어져. 사전 설명이 좀 괜찮으신가요? 이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이 워낙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이어서 그 1학년 때 담임했던 선생님들이 다 담임을 안 맡으셨던 학년이고 그리고 그 현장 체험학습 자체도 이 아이들 때문에 없어지고 그리고 1학년 학년부장 하셨던 선생님은 명퇴하시고 그렇게 했던 아이들이라고 들었어요. 한 50여 명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 그룹이. 근데 그룹의 대빵이 걔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담임을 다 안 맡으시니까 새로 그 학교에 온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 꽂으셨고 그래도 이제 또 제가 또 뭐 나이도 조금 있고 이제 경력도 있어 보이니 그 반에다가 꽂아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그랬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은 아이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뭐 폭력적인 상황을 가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얘를 이렇게 거리감을 좀 두고 그러다가도 얘가 되게 의리도 있고 말이 많지는 않은데도 이렇게 남성다운 것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고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한테는 근데 좀 함부라는 행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여 명을 이렇게 뒤에 1학년 때 이렇게 쫙 거느리고 교실을 복도를 다니고 이랬던 아이라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교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저한테 대했던 그런 그 완전히 무시하는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활동지를 마음에 안 들면 수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보는 앞에서 찢어가지고 뭐 이렇게 책상에 처박았나 하여튼간 바닥에 떨어뜨렸나 뭐 이랬던 경우도 있었고 뭐 체육 시간에는 체육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막 뱉어서 바로 어머님이 이렇게 뭐 오셨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 집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었어요. 어머님도 사실은 협조적이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제가 거의 저희 반 교실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그런 그래서 1년을 정말 저는 얼마나 많은 그 눈물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나중에는 이 학생이 이렇게 점점 좋아져 가지고 뭐 이렇게 축제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그 선두로 이렇게 막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공부도 막 애가 하기 시작하고 이래서 선생님들이랑 막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너무 놀라시고 담임 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렇게 좋아졌는데 저는 울고 사실은 기도한 것밖에 없거든요. 너무 그랬어서 저도 어리둥절할 정도긴 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정말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예 막 그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지 될지 지금도 연구 대상인 학생이긴 합니다. 사실은. 네네. 근데 무사히 뭐 졸업은 했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네. 이런 학생들 있죠. 네. 어떻게 영식쌤 한번 생활부장으로서. 네.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상황인데 어쨌든 그 학생은 학기 초에 일종의 그 수컷들 우두머리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서 짱이다 이걸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교실에서 휘말려 가면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싸움은 항상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된다. 교실에서 그 친구랑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다.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일단 교실에서 그러는 거는 무시하고 이제 복도 깨어 있을 때 교무실로 부르는 거죠. 불러서 이제 왜 그러는지 그리고 약간 좀 칭찬도 해가면서 멀쩡하게 잘생겨가지고 왜 그러는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절대 교실에서 싸우면
절대 자기의 약한 모습이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교실에서 그럴 필요 없고, 네, 우리의 홈그라운드 교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앉아서 같은 눈높이로, 예, 네, 애가 서 있는데 올리다 보면 안 되고 살짝 나는 서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그 힘의 관계들을 좀 만들어 가면서 일단은 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학습지를 찢는다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다거나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활동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징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야 얘도 이제 거기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궤도를 찾아오는 거죠. 근데 가장 최악이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애들이랑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방치하면 이제 그 친구의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친구하고 막 싸울 필요는 없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사실은 좀 시간을 끄는 방법 외에는 좀 답이 좀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이제 재작년에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분노 조절 안 되는 이제 모든 걸 파괴하는 그런 학생들 이제 담임을 맡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솔루션 뭐 어떻게 했느냐 이 방법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뀌는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어쨌든 나도 당황스럽고 막 물론 무섭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돈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PBS나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지식이 있어요.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떠한 대처를 하면 아이한테 강화가 되고 이렇게 적절히 행동해야 되고, 그러한 지식을 제공해요. 그걸 익히다 보니까 그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좀 능력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끌려다닌다든지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서 내가 뭐 적절히 그 아이들을 뭐 이렇게 지켜만 보고 관찰만 한다 하더라도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문제 행동에 대한 이런 좀 베이스가 아까 장투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사를 하는 이상은 가져야만 내가 맷집이 생긴다. 이거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들짝 놀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보세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데 저도 남고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옛날에 그 게임 할 때 보면 모래 가져가기 게임 있잖아요. 막대기 세워놓고 모래 가져가면 모래가 없어지면 이제 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대장인 아이가 있으면 대장의 아이가 있게 하는 이유는 그 주변의 환경이거든요. 그 주변의 아이들일 수도 있고 그 문화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 막대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면 사실은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 PBS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편 중재처럼 저희 학교도 이제 이벤트식으로 4월 한 달 동안 뭐 지각을 조금 하면 점수를 줘가지고 반별로, 지각을 안 하면 뭐 축구공을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3명 이상 안 자면 또 그 점수를 모아서 이렇게 3명 이하로 자면 그러면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화가 조금씩 바뀌고 그 대장이 바뀌진 않지만 그 주변의 아이들이 조금씩 바뀌다 보면 이제 학교의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BS만으로 바뀌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아이들은 규칙을 알려주고 너가 이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걸 명확히 알려줘서 그걸 해야 또 PBS도 잘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의 질문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혹시 너무 강력한 사례가 나와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긍정적 행동 지원이 단순한 훈육 테크닉을 넘어 교실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저자들한테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 문제 행동을 그 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뭐 통제나 처벌의 대상으로 이제 그 방법을 하기보다는 저도 이제 이걸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사후 대처를 좀 많이 했다라면 이제 좀 그 아이한테 어떻게 이제 좀 지원하고 그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좀 눈들을 기른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학급 전체의 아이들도 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문화를 좀 심어주는, 그래서 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를 보는 눈이 저부터 좀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아이를 내 손을 찍어야지, 내 아이를 뽑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내가 얘라도 이렇게 하고 싶겠다. 내가 얘라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싶거나 혹은 회피하고 싶거나 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럼 제가 이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우리가 같이 그 친구를 한번 도와볼까? 우리가 친구가 돼볼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아이를 구하는 게 정말 모든 반을 같이 성장시키고 우리가 같이 자라는 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문을 가지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PBS까지 또 하라고? 막 이렇게, 저희도 똑같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강요로도 할 수 없고, 뭐 일제식 연수로도 할 수 없고요. 정말 금쪽이 때문에 힘든 선생님이 이제 힘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챕터마다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작년에 했는데 교학공을 하면서 작년에는 이 책으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나온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를 가지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이 책으로 한번 교학공을 해보시면서 동지들을 만들면 사실은 짐을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도 아주 얇아가지고요. 다른 PBS 책은 아주 다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읽으시고 더 심화된 도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선생님을 물어봤습니다. 요런 선생님께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다 그랬는데 자신이 쓴 그 멘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학생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순두부형 교사에게 추천합니다. 금쪽이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선생님께 추천합니다. 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많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관리자분인데요. 제가 어제 교장실 갔다 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직 자기만의 생활지도 방법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신규 교사 선생님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전 세계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번역서가 나오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회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때려서 바로잡을 수 없죠. 네, PBS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도 PBS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 자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은 북 콘서트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참석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에 오늘 소감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장에 계신 선생님 중에 혹시 오늘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아니면 드신 마음이 있다면 좀 나눠주실 선생님 계실까요? 저는 이제 추천해주신 대로 예비 교사이고 오늘 안 그래도 연수를 듣고 와가지고 또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나 이런 말들을 듣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금쪽이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고 실습이나 저는 기간제 근무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뭐라던가요? 나도 몰라. 계속 머리 보여잡고 얘기했는데 답을 못 찾아서 계속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한 줄기 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박수. 네. 네. 또 혹시 나눠주실 분 한 분만 더 초대해 보겠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친 분.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책 저도 예약해서 받아서 읽었고, 읽으면서 되게 좀 마음이, 예. 네. 네, 마음이 뭉클했어요. 왜냐면 2018년인가? 그때 이 공간에서 그 마음 친구 시작할 때 제가 모임 잠깐 같이 했었는데, 정말 이게 그때부터 꾸준히 열심히 그리고 힘든 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부딪히시면서 이걸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 주신 걸 보고 읽으면서 너무 막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길 때 감동이 있었고 근데 이제 댓글을 쓰면 커피 쿠폰을 준다고 했으나 뭐 키트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나 저는 뭐라고 쓸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저분들이 막 이렇게 답을 다 갖고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문제에 부딪힌 선생님들을 만나시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만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고, 계속 하셔서 이제 뭐 솔루션 번역도 하시고, 예, 2탄도 나오고, 중등편도 나오고, 이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유튜브에서 소감, 소개해 주시죠. 네, 유튜브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소감 올려주셨습니다. 4467님께서는요, 저자와 사회자님의 실제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버스스탑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귀한 배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님께서는 책을 당장 읽고 싶어졌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11님께서는 너무 잘 봤어요. 오늘 보고 자야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몽글님께서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하우와 관점을 듣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아님,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이 책으로 교학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소감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빨리 2쇄를 빨리 찍어야 되겠는데. 네. 네, 늦은 시간임에도 우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은쌤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3월이 많이 막막하고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과 또 같이 여러 생활지도 방법을 알게 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힘을 얻어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책 한 권씩 받으셨죠? 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QR코드를 찍으시면은 그 메일 주소를 남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네, 저 잡아주실 수 있나요? 예쁘게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행동 일일 약속 점검 카드를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요거를 이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QR 코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 저 QR 코드 찍으셔가지고 선생님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혹시 그리고 퀴즈 맞추신 아까 유튜브에서 퀴즈 맞추신 선생님 또 현장에서 맞추신 선생님은 거기 소감에다가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면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북 콘서트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또 마지막 책 홍보해야 되니까 선생님들 무탈한 한 해 되시길 응원하면서요. 자, 책 들어주시죠. 책 들어주시고 자, 우리 반 루션.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